네,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재형법정주의의 내용을 볼게요. 재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형법정주의와 현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는 형식적 법치주의, 근대 국가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거기에 추가해서 현대 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요 파생 원칙이 추가된다. 그래서 셋, 넷, 다섯 개죠. 두 문자로 일단 보도록 합시다. 법, 소명, 유적이라고 해서 두 문자를 따봤는데 큰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재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범죄와 형벌, 어떤 게 범죄고 그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부과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해라 라는 게 재형법정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해라. 법률주의. 근데 여기서 법은 뭐라겠죠? 이 법률이라는 건 문서화된 법이라고 했죠. 성문법을 말해요. 미리 성문법으로 정해라. 이게 법률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습법. 이 관습법은 불문법, 다른 말로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 관습. 관습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성문법주의, 이걸 법률주의 이 얘기고, 두 번째 파생 원칙은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럼 다 처벌할 수 있느냐? 행위 당시에는 처벌하는 법이 없었는데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버리면 이 사람의 예측 가능성은 확보가 안 되겠죠. 이 법으로 미리 정하라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파생 두 번째 원칙으로 연결되게 돼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법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의 기본적인 속성이지. 왜냐하면 법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그래서 이 법률은 원래 기본적인 속성이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돼요.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 같은 말이에요. 소급표를 금지한다. 그다음 세 번째 파생 원칙은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럼 모두 다 처벌되느냐? 법을 완전 두리뭉실하게 법 하나만 딱 만드는 거죠. 이상한 행위, 사회의 이상한 행위는 다 처벌한다. 징역 1년에서 징역 100년까지 자유롭게 처벌할 수 있다. 법을, 그물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안 걸리는 게 없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법으로 정할 때 그 처벌되는 행위가 왜 법률로 정하라고 했죠? 당사자가 이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될까 안 될까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게, 그러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자가 자의적으로 너는 적용돼, 너는 적용 안 돼, 지 맘대로 집행을 하겠죠.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라는 것은 이 정한 법은 명확해야 된다.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형벌을 얼마만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라.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 A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K라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A와 비슷한 행위, A 다시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A 다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이때 A와 A 다시가 비슷하니까 이 K라는 법, 즉 A를 규율하고 있는 K라는 법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 A 다시에다 적용하는 것, 그것을 유추라고 그래요. 유추. 비슷한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다른 법조문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유추해서 금지. 왜냐하면 이거 다 비슷해서 없는 걸 다 끌어다가 처벌하면 이 법률로 정하라라는, 즉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예측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률주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법률주의가 가장 기본이고, 이것의
돌려치기로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거, 그런 시도를 다 무마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파생되는 거예요. 법소명, 유적, 이 적정성 원칙은 그 법 내용이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라고 했죠.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상의 적정성 원칙. 그래서 법소명, 유적, 이 5가지. 이 기본적인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왜 있는 거라겠죠?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행위자한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우리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유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건 판례를 이야기한 아주 기초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사안이나 법률에서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됐느냐, 위배되지 않았느냐,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 60, 70%는 일반적인 관념을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나머지 30, 40%의 것들이 알쏭달쏭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초학자가 죄형법정주의 상당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죄형법정주의는 형법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형법의 기본 원리라고 했죠. 우리 아직 지금 총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첫 걸음마를 뗐는데 이 형법 전체, 형법 강론까지 알아야만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초학자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도 이 암기 분량이 있어요.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들 껄끄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 맞춰가지고, 초학자는 일단 대충 개념하고 그렇게 넘어가겠구나, 잘 이해가 안 돼도 판례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여기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진도가 나간 경험자들은 이 부분을 자기가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판례 결론이 다르구나, 이런 거 표시해 놨다가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 번 봐서 암기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판례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법률주의. 자, 법소명 유적에서 첫 번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라. 성문의 법률이라겠죠. 문서화된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우리 성문법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넘버원, 가장 높은 법이죠. 뭘까요? 헌법이죠. 최고법이에요, 최고법. 네, 헌법 다음에 넘버 2의 효력을 갖는 것, 그것을 법률이라고 하는데, 법률. 넘버 3에 해당하는 게 명령. 예, 쉽게 말하면 대통령령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이건 대통령이 만든 법이고, 그럼 넘버 2의 법률은 누가 만든 거냐?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국회.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죠.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가장 효력이 높고, 그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 대통령 혼자 만든 명령,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도 있지만 어쨌든 명령, 대통령령 정도 생각하고, 규칙, 조례. 뭐 규칙은 여러분 헌법에서나 중요하지, 우리 형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넘버 2는 국회, 마지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 전체, 이 피라미드 전체, 이것을 다 문서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거 성문법 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 전체가 성문법 전체이고, 그 중에 이 성문법 전체를 구성하는 법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가장 높은 법이 헌법, 국회가 만든 법률,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즉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조례, 이런 순서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층이 돼 있더라.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위법이라고 해요. 상위법과 하위법. 이게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요. 가령 헌법에 국회가 만든 법률이 모순된다.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하게 돼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헌법에 상위법에 우선되는 하위법은 무효예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가 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 이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법률주의는 법률로 만들으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이다. 즉 넘버 2를 말하는 거죠. 재형법정주의에서 범죄와 어떠한 게 범죄가 되고 형벌이 되는지는 뭘로 정하라? 국회에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즉 대통령령으로 명령으로 명령도 성부법이니까 이걸로 정해도 되느냐? 안 된다니. 이걸로 정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만든 법률.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넘버 2에 해당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률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기억하시고 따라서 다음에 써 있죠. 범죄와 형벌을 그 두 번째보다 밑에 있는 거,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로 하거나 성무법이 아닌 관습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게 된다. 그럼 재형법정주의 법률주의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률주의는 이 넘버 2, 이 법률로 정하라, 이제 국회가 정하라 하는데 국회의원 바빠요.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률을 만드는 핵심 부서가 이제 국회인데 국회에서 일일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령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또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처벌하고 그런 기준을 정할 때 그것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국회가 다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음주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도 있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하위법은 빨리빨리 개정이 돼요. 그러나 이 상위에 있는 법, 이 헌법, 특히 헌법은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법률 이거 자주 바뀌는 거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개정이 어려워요. 밑에 있는 것은 개정이 쉽고 그래서 세부적인 간단한 것들은 개정이 쉬운 것들에게 맡겨가지고 그것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부응해서 빠르게 적응해서 바뀌는 게 국가 전체에도 좋단 말이죠. 어떤 입법 기술상의 세부적인 걸 다 담을 수 없는 기술상의 한계도 있고 또 현재 상황상으로 변화하는 그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는 대강만 정하고 재형법정주의 법률주의는 반드시 범죄와 형벌을 국회가 정하라 라는 의미니까 정하긴 하되 세부적으로 하나 다 정하지 않고 대강만 정하고 나머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은 이 하위법에 맡기는 거, 그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대강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에 맡기는 그러한 입법 형식을 위임입법이라고 해요. 위임입법도 허용된다.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겠죠. 위임입법이 허용된답니다. 위임법 허용. 그러면 국회가 원래는 법률주의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전혀 두리뭉실하게 완전 두리뭉실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대충 만들고 모두 다 대통령 네가 해라 이렇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위임입법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허용이 모든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위임입법이 금지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임입법 자체는 허용되지만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 허용돼요. 허용되지만 조금만 위임하면 허용되겠죠. 근데 그 조금 위임이 아니라 아주 점점 많아져 가지고 왕창 거의 99.9%를 다 대통령 네가 맡겨. 나는 0.1%만 국회에서 정하고 나머지 99.9% 너는 대통령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형식적으로만 법률에서 근거를 뒀지 이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만든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허용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을 한계라고 그래. 한계.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한계. 위임입법의 한계가 중요해요. 위임입법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금지된다. 그래서 한계가 어느 부분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위임입법은 제목을 어떻게 달았죠? 그래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는 해요. 그러나 일정한 필요성이나 일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위임입법 첫 번째 개념. 일정한 사항을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게 명령 규칙이었죠. 명령 규칙 등에서 규정하도록 맡기는 것, 숙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 자체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다음을 봅시다. 한계가 중요하다겠죠. 먼저 위임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고 허용되기 위한 요건, 한계와 같은 말이에요. 허용 요건, 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고 밑줄 부분을 봅시다. 특별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 한해서 수권법률, 국회가 만든 수권법률, 모법이라고 그래요. 모법. 국회가 만든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되는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범위를 정해서 맡기는 거죠. 너 밑에 쫄따구 대통령 너는 이 범위 내에서 정해라. 그러니까 범위를 한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위임입법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밑에 있는 것처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 모두를 거의 99.9%그 내용 모두를 포괄적으로 밑에 맡기는 거. 국회의원들은 노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정해서 네가 알아 대통령 네가 정해라 이렇게 그렇게 맡기는 걸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래요. 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형식만 국회가 대강을 정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입법은 금지된다. 다음 관습형법 금지. 이건 쉽죠. 성문법으로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문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거나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은 금지되게 된다. 금지. 다만 유리한 관습법 이것은 허용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재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정한 거가 있죠. 그래서 관습법을 적용했더니 안 적용할 때보다 유리하더라. 우리한테 더 유리하더라.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관습법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해. 이러한 이론은 밑에 법소명 유적 모두에 적용돼요. 모든 소고기법도 유리한 소고기법은 적용돼. 유추해석도 원래 금지되지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은 다 허용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관념을 잡으시면 돼요. 재형법정주의에서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례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봤느냐. 위반된 예. 약국 관리에 필요한, 즉 약사법 위반,
약사법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항 구성 요건을 봤더니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국회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필요한지는 대통령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맡긴 거. 국회가 정한 것만으로는 도대체 어느 행위가 약국 관리에 필요한 행위로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되는지를 국민이 예측할 수가 없죠. 이 정도만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를 몽땅 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것은 포괄이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위반예. 이건 재형법정지 위배. 그다음에 수뢰죄와 같은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죄죠. 수뢰죄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 그 구성 요건을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하고 나머지를 대통령의 구체적으로 정부관리업체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 대통령한테 맡기면 이것은 포괄이임 입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관리업체 너무 넓다. C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러한 형벌, 즉 구성 요건이 용도 변경 행위예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 여러분이 용도 변경하는데 베란다를 창고로 개조하는 그것도 용도 변경이죠. 넓게만 하는 이게 조금만 바꿔도 침실을 거실로 쓴다. 이것도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모법에서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걸 몽땅 다 구체적으로 이 중에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를 다 대통령한테 맡긴 거 이것도 역시 포괄이임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네,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라고 정한 거. 즉 노조와 사용자가 회사 사장과 단체 협약을 맺어서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형사처벌한다. 즉 범죄가 되는 요건을 단체 협약에 맡겼어요. 단체 협약에서 정한 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회가 만든 것에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라는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게 되죠. 이것도 위반되는 사례이죠. 이에 형벌의 구성 요건의 실질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역시 단체 협약 이것과 같은 취지죠. 새마을금고 정관 자기들의 어떤 회사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에 위배되면 형사처벌한다.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으라는 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다음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한 경우 이것은 모법에 위배되게 되죠. 모법에서 총기 같은 것들은 우린 총기 규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게 하고 군수 납품을 하거나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대강을 모법에서 정하고 나머지를 대통령에 맡겼는데 대통령령이 총의 부품 뭐가 있을까요? 총의 부품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플라스틱 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총포에 해당하는 걸로 해당해서 엄격한 규제를 한다.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넓다는 거죠. 하위법에서 정한 게 너무 넓어진 거예요. 원래 모법에서는 원래 법률에서는 이만큼만 처벌되는 즉 이걸 위배하게 되면 처벌되는 걸로 정했는데 대통령령이 여기에 총의 부품까지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포함시킨 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모법보다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 제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 맘대로 구성 요건을 만들어낸 거. 이것은 재형법정지에 위배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처벌하라고 했죠. 그다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똑같은 취지예요. 모법에서 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구술수업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데 글을 알아야 필기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모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 모법이라겠죠. 국회에서 만든 법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술시험, 말로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하라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이 여기에 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 이 요건이 추가된 사람에게만 구술시험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더 좁아진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지 맘대로 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효력이 없고, 그 대통령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의료법이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받지도 않은 당직 의료인의 숫자와 자격, 레지던트 이상의 당직 의료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역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대통령령이죠. 이것은 재형법정지에 위배된다. 이 본질적인 내용들은, 이 법률지 내용, 위임 입법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사항은 모법, 국회가 정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은,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모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 정하면 재형법정지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위임 입법 금지 한계에도 벗어나게 되고. 다음, 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한, 잘했다는 얘기죠. 잘한 것들을 봅시다. 문제가 없는 것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환전, 재매입,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게임머니,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즉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게임에서 어떤 도토리나 이런 걸 줬는데 도토리를 돈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러면 사실은 그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가 되는 거죠. 어떤 게임을 해서 도토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연계된 그 도토리가 돈으로 환전될 수 있다. 그럼 도토리 많이 얻으면, 게임에서 이겨서 도토리를 많이 얻으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도박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게임머니,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거. 이것은, 이 게임머니는 거기 도토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저는 그 SNS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무슨 별풍선, 당근 이런 것도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다양한, 수없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부적인 생겨나는 것들을 대통령령이 네가 정해라. 당연하겠죠. 국회가 사이트가 수없이 생겨나서 게임머니 이름도 다 달라지는데 그걸 일일이 국회가 다 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강의 게임머니에 속하는 거, 도토리, 별풍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준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노동협동조합 중앙회는 특가법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 요건을 충족한다. 법률에서, 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요. 중앙회가. 따라서 그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대통령령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뇌물죄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정한 거, 이것은 얘네들은 정부관리업체라는 요건을 법에서,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포함시켜서 뇌물죄 주체로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임입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유해매체물,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매체물, 역시 유해 사이트,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수없이 생겨나죠. 그 수없이 생겨나는 사이트들이 얘들은 유해 매체물이다. 이것들을 다 국회가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니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스캔해서 쟤들이 유해 사이트인지 아닌지 니들이 정해라. 이렇게 위임한 것. 유해 누군지, 유해라는 게 어떠한 범위까지가 유해한지 대강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위임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 자, 여기까지 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봤고, 두 번째 파생 원칙인 소고표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주의라는 건 행위 당시에 내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느 범위까지 처벌되는지 형벌을 받는지를 정하는 게 법률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다른 바꿔치기 하게 되면 행위 당시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데 뒤늦게 행위가 끝나고 난 내 행위를 할 때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범죄 처벌받지 않아 했는데 뒤늦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시키는 거, 이게 소급 입법이라겠죠. 이런 것은 금지된다. 소급 입법 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관이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거. 법은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소급 적용하라는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은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법관이 미친 사람이죠. 얘가 저 행위는 좀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 맘대로 소급 적용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소급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급 입법 금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왜 이러한 소급 금지를 하느냐?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음. 그래서 우리 형법 제1조 1항 암기하세요. 숫자.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처벌, 형벌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 이게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요. 행위시법주의. 행위 당시에 최소한 행위 전에 있어야 되고 최소한 행위 당시에 그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되는 것이지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된다. 그래서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알아듣든 몰랐든 상관이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처벌받는 게 마땅해요. 처벌받는 게 마땅해. 그런데 뒤에 법을 만들어서 야, 지금까지 처벌했던 거 다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처벌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유리하죠. 자기는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행위를 했는데 뒤늦게 법이 만들어져서 다 면제시켜주는 거.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요.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되게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겠죠. 유리한 것들은 다. 그다음 소급표와 관계없는 것, 관계없는 사항.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이 주변 지식이 필요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인지의 소급표와 인지의 소급표.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형법 강론에 가면 아버지 재산, 아버지 롤렉스 시계 훔쳐. 아버지 롤렉스 시계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걸 친족 간의 어떤 그 재산죄 이런 것들은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한 대 때리고 욕을 하고 말 거지 그걸 감옥에 넣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걸 친족상도례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일부 재산죄의 경우에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어떤 재산죄, 대표적인 게 절도죠. 절도를 범했을 때 그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친족 관계여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은 우리 뒤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인지라는 개념은 형법 강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인지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고 갑시다. 보시면 여러분이 있어요. 제가 갑이에요. 갑. 김신 합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아. 갑.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실 테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이 세상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반드시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머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겠죠. 부. 우리는 항상 부모가 존재해야만 사람이 태어나죠. 과학이 발달하면 아버지 없이도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어머니와 나,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예요. 자연적,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증명, 사실 증명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인지, 여러분 저 사람이 어머니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날 막 자꾸 때리고 날 맨날 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어머니, 우리 친모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자식인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병원 기록이 있을 것이고,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태어났다면 동네 사람들이 네가 네 엄마 맞아.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어. 주변 사람 증인들이 있으면 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면 틀림없는 자식이죠. 이건 증명이 돼요. 사실 증명으로 모자 관계가 성립해. 모자 관계. 즉 어머니와 자식 관계. 모자 관계는 이 사실 증명으로 인정이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증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아버지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머니가 이 사람과 잠만 잘하는 법은 없죠? 알수. 이 사람도 이게 항상 의심스러워요. 역사적으로 얘가 내 자식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법은 여기서 발전했거든요.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얘가 행여나 내 자식이 아니면 이거 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법이 발전해. 이건 법이 발전할 일이 없어요. 이건 증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저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인가? 그래서 이건 둘로 나눠요. 이 관계는 법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엄격하게는 추정이라 하는데 그냥 간주된다 합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네 아버지 맞아. 딴지 걸지 마. 딴지 못 걸게. 얘도 딴지 못 걸고 얘도 딴지 못 걸게. 그냥 법률적으로 그냥 인정되는, 엄격한 의미는 추정이에요. 근데 그건 민법에서 보시고 법률적으로 네 아버지 맞아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관계.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혼인관계에서, 법률혼 관계예요.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법률은, 혼인신고를 한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너도 딴지 걸지 말고 너도 딴지 걸지 말고 니네들은 부자관계야.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이렇게, 야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상속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그냥 인정해 버리는. 왜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둘이 혼인했는데, 혼인하면 보통 얘도 정조 의무가 있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정조를 지키고 이쪽도 지키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얘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 자식일 것이다. 이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주해버려요. 이렇게 인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얘와 얘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 자유로운 영혼이죠. 혼인하지 않았으면 자유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몸에서 둘이 연인 관계이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얘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럼 얘는 얘 자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법률혼이 아닌 관계.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면 얘는, 이쪽은 증명된 거라고 했어요. 증명하면 얘 몸에서 태어나는 걸 봤다라면 모자 관계는 성립해요. 이건 이제 문제하지 않고, 이쪽은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률혼이라는 건 혼인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야, 얘 내 자식 맞아. 내 재산을 얘한테 상속시켜 줘야 되겠어. 그러려면 부자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죠. 부자 관계가. 이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발생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그게 인지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의사. 이 사람 정숙한 사람이다.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그때
부자관계가 성립해요. 정리합시다. 모자관계는 태어나는 순간 곧바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 이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부자관계는 둘로 나눠서 법률혼 관계라면 태어나는 순간 부자관계가 성립하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걸 생부라고 하는데, 생부와의 관계는 DNA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생부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인지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이 인지는 임의적으로 내 자식 맞다라고 아버지가 임의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강제로 재판으로 청구해서 인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임의인지이든 재판상 인지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인지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부자관계가 인정이 된다. 인정되면 인지는 소급표가 있어요. 자, 아버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는 게 여기서 태어나겠죠, 사람이. 그래서 출생. 그래서 아버지 아니었어요. 생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니었어. 그렇다가 여기에서 인지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인지를 받으면 이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볼까? 자, 인지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 아니었다가 인지되면 이젠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 아니었다가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겠죠. 한번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니면 아닌 거지. 아버지 아니었다가 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인지를 받으면 소급해서 출생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아버지였던 것처럼 다뤄져요. 이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 기든 아니든 한쪽이어야지. 아니,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기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인지가 있으면 출생시부터 소급해서 아버지가 된다. 이게 인지의 소급표예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재형법정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재산죄를 할 때 인지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정리하면 모자관계, 주로 생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혼인 외의 자라고 그래요. 혼인 외의 자. 이 외라는 건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고, 이 자는 자녀를 말해요. 그래서 혼인 외의 자, 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친족 관계, 직계 혈족 관계, 그러니까 존속 살해했잖아,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직계 혈족 관계가 되느냐는 것은 모자 관계는 당연히 된다. 직계 혈족 관계이냐? 모자 관계는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자 관계 아니다. 아니란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저씨란 얘기야, 아저씨. 저 사람은 나의 아저씨, 동네 아저씨이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지가 있으면 아버지이다. 그 아버지인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처음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인 것으로 다룬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특히 이 부자 관계, 생부와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이 나머지 봅시다. 자, 친족 상도례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훔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그 친족 관계, 부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랬는데 인지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겠어요.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지는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출생시로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인지가 설사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부자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범행 당시에 아버지 관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인지를 받으면 인지의 법률적 소급표에 의해서 범행 당시에 아버지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해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취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 읽어야 되겠네.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했지만 그 취소 처분,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다시 취소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영향가 없는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면허 취소를 당한죠. 취소. 그럼 이게 무면허가 되는 거죠. 면허 취소 처분을 A라는 처분이라고 합시다. 자, 행정청이 A라는 처분을 해서 면허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허가 이제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죠. 처벌받아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이게 끝이죠. 원래는 운전면허를 받았다가 그 받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거나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등등으로 어쨌든 뭔 잘못을 해서 취소됐다. 무면허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돼요. 근데 문제는 운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운전을 한 이유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거 없는 것이고 면허가 있는 상태다 해서 지 마음대로 운전했어요. 그리고 소송으로 다퉈서 이 A라는 처분을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승소 판결 받은. 이겼어요. 이겨서 A라는 처분을 없앴다. 이게 없어졌다는 거,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없어졌지만 이 없어진 건 이 당시에 이걸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합법적인 운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그 처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건 그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C번 판례를 보면 형벌조항의 위헌 결정의 소급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형벌에 관한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헌법을 배우질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이라는 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게 간통죄죠. 간통죄를 처벌했단 말이에요. 형법에서. 근데 이거 형법이에요. 넘버 2죠. 넘버 2의 형법에 있는 간통죄.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이게 위헌 결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이 간통죄라는 A라는 법은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표가 있어요.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간통죄를 처벌한다라는 A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갑이 여기서 간통을 했어. 얘는 처벌받죠. 감옥에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A라는 법은 위헌이다. 위헌 결정은 A라는 법을 무효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무효로 만드는 게 여기서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요. 소급해서
제정 시까지. 자, 여기까지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어디까지 소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중간에 헌법재판소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다음 날까지 소급한다고 해서 소급하는 시기에 제한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봅시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모습은 법 제정 시로 소급해요. 원래 모습은 여기 중간에 아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원래 법을 제정한 때로 소급한다. 여기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이러한 A라는 법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려면 행위 당시에 법이 존재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법률적으로 처벌할 법이 행위 당시에 없던 것이 되니까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그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로 원칙적으로 법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에도 법은 법률적으로는 없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다. 결론까지 암기하세요. 무죄 판결. 봅시다.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해 법률을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은 처음부터 행위를 할 당시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다. 이건 이제 뒤에 우리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행위 당시에는 법이 있었는데 행위 이후에 법이 없어진 그것과는 달라요. 이건 행위 당시부터 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서 무죄 판결을 한다. 면소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한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시간적 적용 범위와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을 봅시다. 형법의 적용 범위, 소호표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이거 잠깐 쉬고 이어서 보도록 하죠.